안 됩니까? 자본주의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현상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투자를 구분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그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자죠. 예. 거주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실수요자들도 전세 끼고 샀다가 나중에 입주할 수도 있잖아요. 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한 채가 50억을 호가하고 다른 한편에선 마이너스 피가 붙어도 악성 미분양 주택이 최대치를 기록하는 지금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보여주는 양극단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전히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불패를 자랑하는 자산일까요? 언젠가 거품이 꺼질 거품을 가득 품은 독일까요? 뜨거운 감자 대한민국 부동산을 이야기할 오늘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그리고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님 두 분과 함께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먼저 소개해 주신 것만 해도 두 분의 어떤 시각차가 좀 느껴집니다. 먼저 김인만 소장은 서울은 just do it이라고 하셨고 지방은 웨이트, 이광수 대표님은 영원한 것은 없다. 먼저 이 근거를 살짝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전제 조건은 자금이 되고 필요한 실수요자들 얘기고요. 서울은 중장기적으로도 지금까지도 과거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입주 물량 부족은 풀지 못하는 숙제이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 방어도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서울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중간 조정 단계가 있는데 네. 실수요자들이 그 조정 단계를 정확히 예측을 해서 딱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금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저스트 듀잇 필요할 때 그냥 사시라고 하는데 지방은 미분양, 입주 물량, 공급, 인구 감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광수 대표님은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말씀이 벌써 약간 좀 상반된 의견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되어 있어서 계속 오르는 시장도 없고요. 그러니까 곳도 없고 계속 가격이 하락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변화를 잘 인지해야 된다. 뭐 소장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은 계속 오르고 예를 들어서 지방은 계속 하락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지만 저는 이제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동안 올랐던 데가 하락할 수가 있고 그동안 이제 하락했던 곳이 오히려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거주로 보고 실제로 이렇게 거주하려고 사는 사람들하고 파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움직이죠.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 돼 있거든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이 마인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되는 건 없다. 변화를 인정해야죠. 근데 실수요자들도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투자 수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인 누구라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투자를 구분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그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자죠. 거주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실수요자들도 전세 끼고 샀다가 나중에 입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그렇게 실수요 목적으로 하도 투자 목적으로 사는 그 목적성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되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벌써 모두 발언부터 아주 치열한 아주 각축이 예상이 됩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떤 상황인지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방을 필두로 건설 경기 침체하고 미분양 주택이 12년 내에 가장 많이 쌓였다. 이것이 또 수도권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먼저 김인만 소장님,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미분양하고 준공업 미분양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미분양이라고 한다면 이제 분양을 했는데 청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지 않은 물량을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전국 미분양이 7만 호 좀 넘습니다. 7만 173호 작년 12월 기준입니다. 이 중에 한 75% 정도가 이제 지방입니다. 지방이 5만 3천 호 정도 되었는데 지방이라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분양도 문제지만 준공업 미분양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자금 회수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골드바도 주고 옵션 또 공짜로 해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 내 입주 전까지 소화가 안 되는 빈집으로 남아 있는 걸 준공업 미분양이라고 하는데요. 준공업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2만 1,000호 정도 됩니다. 2만 1,485 정도 되는데 이 중에 80% 17,000호 정도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짓고 나서 빈집으로 남아 있으니 사업 프로젝트 종료도 안 되고 PF 대출 상환도 안 되고 건설회사들은 이자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가장 미분양이 많다고 하고 그다음이 또 대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광수 대표님, 이 지역별로 어떻게 좀 편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미분양이 1만 7천 호 정도 돼서 가장 세대 수가 많은 거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분양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구 지역도 사실은 분양 세대 수가, 즉 모수가 컸기 때문에 미분양도 많은 거죠. 예. 근데 좀 문제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저희가 7만 호 미분양, 뭐 김원 소장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 심각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2010년도에는요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호 이상이었어요. 그때보다 사실 미분양 아파트가 적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늘어나는 속도가 좀 지금 빠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5만에서 6만, 7만 요 정도에서 움직이고 예. 있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저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미분양 아파트가 아니고 부동산 PF예요. 전국에 200조 원이 부동산 PF가 물려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PF 중에 200조 원 중에서 거의 23조가 악성 PF고요. 사실 이거 엄청난 물량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인 겁니다. 근데 PF가 왜 더 큰 문제냐면 미분양 아파트는 그래도 짓기라도 했잖아요. 근데 이 PF 중에서는 아예 그냥 땅만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더 본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의가 하겠지만 이런 미분양 아파트를 뭐 사주고 하는 문제가 지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봉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반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고 해서 사주면 해결되겠지.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인 뭔가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논의를 사실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인만 소장님은 묘한 표정을 지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반은 동의하고요. 반은 네. 동의하지 않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사실 찾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고 물론 PF 문제 심각한 건 맞습니다. 미분양도 심각하고 PF도 저는 뿌리는 같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건설 경기가 나빠지고 예. 그동안 사업했던 한마디로 땅 짓고 헤엄치기 하다가 이제 쓰나미가 와서 모두 다 물에 잠겼는데 이걸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번에 발표된 19일에 발표된 대책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LH가 3,000호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준공업 미분양이 지금 지방이 17,000호가 넘는데 3,000호 매입하는 동안에 저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예.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물론 돈은 신축 매입 임대 예산 3,000억 원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 3,000억 사용해서 3,000호를 매입하기도 쉽지 않고 매입하더라도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앞서서 이광수 대표님이 미분양 문제 심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금 저는 우려스러운 게 기획재정부나 정부 내에서도 자 과거에 16만 호가 갔었는데 지금 7만 호 뭐가 위험해? 그래서 대출 규제라든지 다른 추가 대책들 필요 없어. 결국 이번 대책도 국토부에서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미봉책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예상이 되지만 정광석화처럼 단기간에 빨리 해결되고 수술하고 죽일 거 죽이고 살릴 거 살려야 되는데 벌써 2년,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시간 끌면서 위기설, 대책 한번 나오고 위기설, 대책 나오는 게 반복이 된다는 게 저는 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근본적이라는 말이 어떤 게 붙냐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게 그럼 누구? 당연히 건설사와 시행사와 금융사죠. 그러니까 사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동산 PF가 쌓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과 명확하게 해야 쉽게 말해서 도덕적 해이가 없어져야 사실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0년 전에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고요. 2010년도에.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9천이 되고 전국에서 100대 건설사 중에서 30%가 법정 관리와 워크아웃에 들어갔단 말이죠. 제가 그때 건설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 경험을 지금 그렇게 아픈 경험을 했는데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책임을
정확히 지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 해결해서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양가를 엄청 내리든지 아니면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사주겠다 아니면 뭐 만기 연장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김영선 선생님 마지막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그 문제도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모를까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래서 더 그러면- 나쁜 거예요. 아는데도 안 하니까. 그러면 10대 건설사까지 다 손을 대게 되면 결국에는 대한민국 경제 공급 감소 이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걸 해야 다시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요. 근원적인 그렇죠. 문제. 뭐 두 분 다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까 PF 말씀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중공업 미분양 얘기도 해주셔서 이 건설사들 줄도산 우려, 이게 뭐 건설사 도산하는 숫자가 늘어나면서부터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도 좀 있다고 하죠.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른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니까 100대 건설사 중에서 30%가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사실 5%도 되지 않아요. 절대수만 보면. 근데 특히 이제 지방에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건설사들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뭐 숫자로는 그렇게 의미 있게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커질까 봐 사실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게 뭐냐면 지금 시점에선 괜찮다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악화될까 봐 그게 문제의식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결국엔 건설사들라든가 지방 건설 경기라든가 아니면 뭐 그 여파가 금융권에도 갈 수 있고요. 그런 문제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F가 됐든 뭐 중공업 미분양이 됐든 건설사 돈이 안 돌면은 이게 기업이란 게 항상 그렇잖아요. 돈이 잘 돌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딱 막히는 순간 그게 참 부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물려 있는 게 결국에는 우리 내수 경제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지방도 아마 정부도 마음은 그렇겠죠. 니들이 사업하다가 잘못됐는데 니들이 책임져야지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뿌리 깊게 금융시장과 경제에 맞물려 있다는 건데 저는 금융권에도 사실 좀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사, 시행사, 시공사 만의 잘못인가라고 한다면 그 PF 브릿지론 돈을 빌려줄 때 간이고 설계고 다 빼줄 것처럼 야 사업 빨리 해. 땅 짓고 헤엄치기야라고 해서 사실 저는 공적 커넥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쉽게 대출을 해주면서 2021년까지 어떻게 보면 노다지를 캤죠. 왜? 금융사들도 높은 금융 이자를 얻을 수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문제가 딱 발생하고 나니까 건설회사, 시행사, 시공사들은 그동안 번 돈 뭐 했어라고 하는데 그동안 번 돈 다시 또 땅을 샀죠. 그 땅을 비싸게 매입을 합니다. 대출을 받습니다. 결국 저는 금융사들은 지금 또 계속 이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건설사, 시행사만의 문제라고 했었냐? 저는 그렇게 않다고 보고요. 지방 경제가 지금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잖아요. 아마 정부의 고민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수술을 했을 때 지방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 숙제를 해결하기는 정치권에서 과연 책임지고 책임 있는 제서로 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지금 변곡점에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건설로 지방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 이제 그만해야죠. 이건 물론 다른 논일 수도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변동폭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계속 도로 깔고 계속 아파트 짓고 그래서 지방 경기를 부양시킬 겁니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진 거고 유효 수요보다 훨씬 공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단절하고 가자. 제발 부동산, 건설, 뭐 경기 다른 걸로 하자고요. 지금 전 세계가 AI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아파트를 안 지면 경기 나빠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도 그냥 안 답답하세요?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한 부분이고요. 사실 그게 탈출해야 됩니다. 진짜 미래에 투자를 그러기 해야 위해서는 되는데 이 어려움을요 미봉책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놔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이 위기를 넘기려면은 더 커지기 전에 넘기려면은 정말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그렇죠. 수술을 할 만큼 견딜 수가 있는가 과연 지방 경제가? 전 견딜 수 있다. 왜냐하면 견딜 수 부동산은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하락할 수 있죠. 네. 근데 부동산은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PF를 해서 땅을 갖고 있습니다. 비싸게 샀어요. 네. 근데 싸게 팔잖아요. 그럼 누군가 사가요. 그렇죠. 가서 뭐 공장을 짓든 공원을 짓든 그러니까 결국엔 부동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그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 그걸 감내할 수 있다. 아,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PF 대출해주게 되고 아주 저렴하게 팔게 되면 은행권 부실로 이어지게 되고요. 주거 지역을 공장용으로 또 이게 소장님 문제가 되지 지금요 않을까요? 2024년도가 우리나라 은행이요 네.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2배의 돈을 벌었습니다. 네. 부동산 대출해서 결국에는 금융권의 손실을 또 바라는 건데 아니요 돈 버는 만큼 손실해도 돼요. 그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돈을 약간 엄청나게 쿨다운 벌었죠. 하시고요. 네. 쿨다운 하시고. 자, 이 악성 미분양이 뭐 지방도 지방인데 요즘에 서울에까지 좀 파급을 미치고 있다. 이 서울 미분양 뭐 그 숫자 자체가 크진 않지만은 세 채 중 2채꼴로 중공업 미분양이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세 채 중에 2채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심각해 보이잖아요. 예. 와, 이게 큰일 났네라고 하는데 네. 서울은 근본적으로 미분양 자체가 숫자가 957호 정도밖에 예. 되지 않습니다. 천호가 채가 안 되는. 천호가 안 되고요. 서울 인구가 지금 930만 정도 되는데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작은 시가 이제 서울시입니다. 여기서 세 채 중에 2채라고 헤드라인을 붙여버리게 되면 서울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저는 이 헤드라인에 속지 말고 지금 문제는 서울이 아니라는 거죠. 미분양 문제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 문제고요. 오히려 서울은 너무 올라서 문제다. 특히 강남 3구 최근에 불장이거든요.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있습니다.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근데 또 뭐 이렇게 좀 통계를 들여다보니까 서울에서도 노도강 쪽, 그러니까 노원, 도봉, 강북 이쪽은 상대적으로 지금 집값도 좀 하락세고 미분양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구분을 해서 하실 필요가 있는데 2022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전부 다 빠졌습니다. 예. 강남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강남이 30% 하락했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으로.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렇게 같이 빠졌는데 말씀하신 노도강은요 최근에 못 올랐어요. 그런데 강남만 오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다 보니까 격차가 커 보이지만 사실 이런 현상을 저희가 해석하는 좀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노도강이 빠진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거래도 안 되고. 그렇게 현상을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잠깐 이제 뭐 LH가 뭐 3,000호 직접 매입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미봉책이라고 하고 좀 아까 김인만 소장님 재미있는 말씀해 주셨죠. 3,000호 매입하는 동안에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그럼요. 얘기하셨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건설사 보고 짓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딱 중단하고 그냥 미분양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이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시장에는 공급자 시장이 있고 수요자 시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두 발이죠. 두 발이 꽁꽁 얼어 있는데 그럼 누가 소화를 해줘야 되느냐? 저는 이번 대책 내용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이제 DSR이라든지 세금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빠져버렸는데 결국에는 지방에 실수요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대책에서 실수요자들이 왜 메리트를 못 느끼냐면 물론 LH가 3,000호 사주는 거는 저는 별로 효과도 없다고 보고요. 준공업 미분양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는 내용이 예전에도 나왔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하셨듯이 투자 수요와 실수요자 구분이 애매한 게 아무리 실수요자라도 주택이 필요한 사람이라도 떨어지는 집, 올라가지 않는 집을 사고 싶진 않잖아요. 예. 지방에 있는 수요자들 마음도 똑같습니다. 근데 주택수에서 빼준다? 한마디로 너 5대 내가 때릴 거 있는데 너 3대만 때릴 테니까 감사해 하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뭔가 실수요자들이 지방 미분양을 사는 데 있어서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된다는 거죠. 취득세 한시적으로 6개월 정도라도 뭐 취득세 면제, 양도세 5년간 면제, 또 저리 대출, DSR 완화, 지방에 대해서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 준다면 저는 시장에서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소화할 능력이 된다. 거기에 건설사들도 잘못했잖아요. 예. 분양가 할인 좀 해준다면 실수요자들은 세제 혜택 받고 저리 대출 받고 분양가 할인을 해주는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대책 내용이 다 빠졌다는 거죠. 결국에는 부처 간의 이견.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 미분양을 가지고 세금 왜 깎아줘야 돼? 가뜩이나 세금도 안 거치는.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 가계부채 지금 관리해야 되는데 DSR 기조 우리 흔들릴 수 없다. 이런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6개월 내에 단기간에 적어도 미분양 문제라도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 구조조정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3,000호 사주겠다. 우리 세금으로 CR리츠 효과도 없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그걸 하겠다라고 하니 계속 시간만 끌고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이렇게 두 분 벌써부터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황을 좀 알아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광수 대표님은 이제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부동산 불패 신화가 어떻게 보면 지금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해서 뭔가 조금씩 이제 불패 신화의 한쪽 구석이 좀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도 좀 들어요. 지금이 바닥이냐? 그러니까 뭐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뭐 서울 지역이라든지 경기도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바닥이냐 아니면 더 내려갈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좀 단조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광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른데요. 일단 지방이 여기서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은 전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올랐기 때문에 뭐 일부 지역일 수도 있겠지만 오른 지역은 다시 하락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근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불패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건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2년 전에. 근데 그때는 되게 예외적이었어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예외적인 현상들이 사실은 중요한 변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를 일단 전망만 말씀드리면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지방은 더 안 좋아진다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수도권 지역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진다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지금 이제 최근에 서울이 이제 서울 중에서도 강남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면서 이제 불장이 되고 있는데 주요 수요층이 누구냐? 도대체 잠실, 우리 엘리트, 엘스 리센츠, 뭐 트리즘 주요 랜드마크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30억이 넘는 1년 전에 22억에서 24억 했거든요. 1년 만에 이렇게 올라가는 주축이 누군가라고 봤을 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강동구라든지 실수요자들이 갈아타기 수요가 있었는데 최근 한 2주간의 흐름을 보면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 또 외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가 여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를 떠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게 되면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앞서서 이광수 대표님이 조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2022년에 떨어지고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다수의 집주인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순서 키 높이를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금리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면 어떤 식으로든 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2026년에 입주 물량까지 부족하다고 한다면 지방은 오히려 자본력이 있는 수요 유출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약세가 될 수도 있고요. 수도권 지역은 수요 증가에 따른 저는 더 하반기로 갈수록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분 견해가 딱 갈리니까 저는 좋습니다. 한 분은 낙관론이고 한 분은 비관론이니까 저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근데 앵커님 그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집값이 하락한다는 게 왜 비관입니까? 그러니까 시장 관점에서는 그렇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오히려 낙관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가격이 하락해야 거래가 잘 되고요. 시장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단어들이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가 건설사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든 부동산의 관점이 뭐냐면 건설사 입장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좋다고 얘기하고 거래가 잘 되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이광수 대표님은 좀 집값 약세를 예상하셨고 그렇습니다. 김인만 소장님은 집값 강세를 예상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그건 뭐냐면 김인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근거에 뭐 다시 들어보겠지만 가장 강력한 근거는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수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는 뭐냐면 유효 수요예요. 유효 수요의 핵심적인 요건은 뭐냐면 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버텨낼 수 있는 유효 수요가 과연 얼마큼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한두 건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한두 건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아까도 잠깐 보였지 거래량을 보셨잖아요.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뭐가 증가했냐면 가계대출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트를 살려면 대출이 불가피해요. 워낙 올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서울의 아파트 100채 중에서 중간 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 100채 중에서 6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10년 전에는요 20채였습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었다고요. 그러면 누가 사줍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저 거래량이 급감하는 이유예요. 왜 안 삽니까? 그런데 저렇게 급감할 때 한두 건이 거래되면서 올랐다고 지금 난리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 이게 기본 전제고요. 두 번째는 수요가 준 상태에서 앞으로 공급이 증가할 겁니다. 여기서 공급은 뭐냐면 매도 물량이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 근데 제가 어제자로 보면 서울의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9만 2천 가구로 조사가 이루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요. 경기도는 11만 6천 호가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매물로 나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팔려는 사람들은 증가하고요. 살려는 사람들 없으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강남을 얘기하시잖아요. 강남에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반포에 원베일리 가장 좋은 아파트죠. 새 아파트. 거기에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50%입니다. 절반이 투자. 그러니까 투자로 집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투자로 왜 집을 갖고 있을까요? 돈을 벌려고요. 더 오를 거를 기대하고. 그렇죠. 그럼 언젠가 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하락 가능성이 높고 사줄 사람이 없으면 그 매물이 다 나올 텐데 누가 사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 하락폭은 불가피하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최근에 집값도 빠진 거고 과거에도 집값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면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겁니다. 김인만 소장님은 지금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실 때 고개를 약간 흔드시는데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네. 일단 뭐 수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고요. 뭐 물론 거래량이 작년 7월에는 좀 이상 급등 실수요자들이 사실 좀 굉장히 불안 심리가 자극이 되면서 9,200건이 거래가 됐고 최근에 1월 거래량을 보면 이제 한 3,000건 정도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 신고 기간이 남아서 한 3,300건 정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낮은 수치인가에 대해서는 좀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심리 얘기를 했습니다. 매도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난다는 게 이제 공급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이 지어대는 절대 공급이라고 하죠. 예. 입주 물량이 있고요. 집주인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는 이 상대적인 공급이 있는데 앞서서 이광수 대표님은 이제 집주인들이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했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의 전 재산 70%가 부동산입니다. 집 한 개, 두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팔까요?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뭐 공포? 아 이거 앞이 안 보여. 집값 많이 떨어질 것 같아라는 불확실성이 더 커져서 공포가 지배가 될 때 우리가 급매물로 던집니다. 2022년 12월 생각해 보게 되면 미국이 금리 올릴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빅스텝, 뭐 울트라 스텝까지 나오면서 예. 앞이 안 보이니까 이 불안한 공포심에 급매물을 몇 개를 던졌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가 공포가 지배가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서울은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저는 더 상승에 지금 집주인들이 베팅을 하고 있고요. 매물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물론 매물은 늘어났습니다. 어떤 매물이 늘어나느냐? 급매로 던지는 매물이 늘어나야 되는데 호가를 올린 이 정도면 차익 실현. 나 이 정도면 팔 거야 라는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매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 집값이 떨어지려면은요, 한마디로 집주인들은 헐값에 팔고 싶어 해야 되고요. 집을 사려는 분들은 안 사야 됩니다. 그렇다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과연 지방이 아닌 서울이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하면 조성이 될까 하는 거죠. 저는 일시적으로 뭐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뭐 경제 위기가 온다면 일시적으로 가능하겠으나 이 뿌리 깊은 서울 집중화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서에 기대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거 투자 자산을 다르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빚으로 샀고 예. 못 버텨서 싸게 파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경매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버텨요. 그 이제 두 손 두 발 다 되는 상태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싸게 파는 사람은요, 역설적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래야 가격을 낮출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자들이 판다고요. 말씀하시는 건 실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있으면 누가 팝니까? 싸게. 그냥 거주하면 되는데. 근데 투자로 갖고 있다고요. 최근에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왜 팔까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2배. 차익 실현하는 그렇죠. 그런데 자, 10억을 벌 거냐, 9억을 벌 거냐, 8억을 벌 거냐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공포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투자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고점만 보고 이건 다 내 돈이었습니다. 근데 1억만 빠져도요 잠이 안 와요. 근데 우린 이해 못하죠. 왜? 야 무슨 소리야? 그래도 너 9억 벌었잖아. 아니요. 그 사람은 1억 잃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싸게 내놓는다고요. 그게 그 사람 시발점이, 심리죠. 예. 그 출발점이 매물의 증가예요. 그리고 그 매물의 종류가 뭐냐? 장기 보유자들의 매물과 그리고 고령 세대의 매물이 증가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내 집을 좋아해요. 누가 팔겠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시장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수치와 그 파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분석해야죠. 이 감정이라는 게 네. 집주인들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가 10억인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5억 하는 집이 10억으로 올랐습니다. 가지고 있던 분들이야 사실 뭐 차익 실현해도 되는데 물론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들은 9억에 사서 10억 올랐다가 지금 8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대출이자 내고 집값 떨어지는 스트레스 때문에 또 희망이 없죠. 던질 수 있는데 최근에 양상을 보게 되면 희망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집 결코 내가 손해 보면서 파는 게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근데 그거를 정서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높게 팔고 싶죠. 근데 사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면 희망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사줄 아니, 사람이 아니, 없다는 것 잠깐 자체가 전제가 진정하시고, 틀렸다는 잠깐 거죠. 왜요? 진정하시고. 왜 어떤 통계로 사줄 사람이 많다는 걸 전제하시는 겁니까?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건 어떤 통계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소득자가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양이 100채 중에서 6채밖에 되지 않는다. 올라갈 것 그러니까 같은 기대감이 있으면 아니요. 대출이 안 돼요. 아니 잠깐 두 분 진정하시고요. 자, 대출이 그래서 안 된다고요. 두 분이 여기서 이 부분은 좀 질문을 드리면은 조금 더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 상황이 지금 이광수 대표님처럼 약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셨지만은 강남만 놓고 보면 또 마영성 놓고 보면 지금 강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지금이죠. 저희가 전망을 얘기하지 앞으로는 않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왜 지금이 계속된다고 왜 전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있었고 또 하나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매물을 내놓는데 확 호가를 낮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거래량이 더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매물은 증가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누군가 쉽게 말해서 배신자가 나타나요. 조금씩 낮추는 거죠. 그게 그런데 가속화되면 집값의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역의 공통점이 말씀드렸죠. 좋기 때문에 투자자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실거주하는 사람보다. 김인만 소장님은 반박하실 것 같은데. 그 지금이라고 한 게, 자, 지금 강남 집값이 올라갑니다. 네. 이광수 대표님 표현을 빌리자면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하는 상황, 뭐 금리가 뭐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는 예.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떨어지는 구간도 지금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데 중간중간 떨어지는 구간이 나와요. 그 떨어지는 구간을 나오는 걸 가지고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서울 집값 떨어져. 아니, 라고 한다면 그건 저희가 잘 그걸 보실 어떻게 필요가 맞추겠어요? 있는데 서울 부동산 가격을 보잖아요. 뭐 저 잘 아시겠지만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오르지 않았어요. 서울이요. 예. 강남은 2014년부터 올라가. 아닙니다. 음마 아파트 보세요. 가격이 그냥 계속 이렇게 정체돼요. 음마 아파트 하나만 보시면 아니 전체적으로 봐도 지수도 봐도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게 잘못된 견해가 있어요. 뭐냐면 계속 조금씩 올라서 이게 되게 견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주요 지역도 2017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급등했죠. 그러니까 그 지점이에요. 그 급등한 가격이 유지할 수 있는가가 사실 관건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통화량이 많아서 계속 오른 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걸 계속 최근에 오른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 계속 올랐다는 게 뭐냐면 10%씩 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2배가 된 아니, 거라고요. 우상향의 개념이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죠. 경제라는 게. 우상향이라는 건 시점을 지금 시점에 10년, 15년 후에 올라가 있는 걸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지 중간중간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죠. 이거 어떻게 직선이 나옵니까? 경제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심한 거예요. 중간중간 변화가 그래프를 두 분 보시라고요. 말씀이 지금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제3자 입장에서 딱 들어보니까 두 분 말씀이 다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해야 될 분량이 있습니다. 아, 네.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목적 높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초양극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최근에 그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했죠. 그 어디 해제됐죠? 토지거래가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도별로 2020년 6월에 장삼대청이라고 잠실, 대치, 청담, 삼성동. 예. 한마디로 거기가 뭐냐면 우리가 옛날 마이스 개발이라고 하죠. 국제 교류 업무지구. 잠실 운동장과 이제 코엑스 부근을 개발하는 호재가 있는 지역을 묶었고요. 2021년에 뭐 용산도 묶었고 재건축 지역이잖아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지역들도 묶었고 여러 군데가 많이 묶여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풀린 지역들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다 풀린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냥.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삼대청만 풀었고요. 거의 장삼대청 중에서 어디가 풀렸느냐? 재건축 단지들은 또 뺐어요. 그래서 음마아파트도 토지거래가구역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잠실주공 5단지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토지거래가구역은 그냥 전세 끼고 못 사게 하는 규제를 전세 끼고 살 수 있게 이제 1주택자들, 2주택자들도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규제인데 뉴스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 많은 집주인들이 어떻게 저는 약간 지나치게 이제 급등은 저는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마치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가 풀린 것 같은 그런 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만 풀린 거고요. 너무 지나치게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확산되고 있는 게 지금 문제긴 합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대치동도 이제 뭐 전세 끼고 갭 투자 가능한 겁니까? 대치동도 가능합니다. 대치동에 재건축 단지 빼고요. 그럼 왜 여기만 푸는 거예요? 잠상대청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5년입니다. 최장 기간이. 네. 2020년 6월에 지정을 했죠. 아, 올해 6월이 이제 딱 만기입니다. 5월이네. 5년 됐네요. 6월에 이제 풀어줘야 되고 안 풀게 되면 이제 국토부로 넘어가서 국토부가 재지정하게 되는데 어차피 풀어줄 거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사실은 토지거래가 구역은 저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지정했는데도 계속 집값은 올랐거든요. 효과도 없는데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있었고요. 풀어주는 시점도 잘못됐어요. 차라리 2023년에 집값 떨어졌을 때 풀어줬으면 그렇죠. 명분이라도 있는데 있지. 지금 마지막 코너에 몰려서 이게 갑자기 풀어져 버리다 보니까 이게 서울 집값이 12월 계엄,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 당선으로 주춤하다가 1월에 살짝씩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게 휘발유를 뿌려버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시점도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들이 이게 워낙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사실 현금으로 대출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 부자 아니면은 사기 어려운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개국문 김숙 씨가 막 압구정동 아파트 여러 번 살려고 했다 실패했다 그래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특히 그런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가 점유율이 낮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자로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가지고 전세 주고 자기는 딴 데 살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건 뭐냐면 아까도 뭐 김관 소장님 말씀하신 나중에 살려고 아니요. 뭐냐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돈 벌려고 사는 거죠. 오를 것 같으니까. 근데 이런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건가 사실은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게 아주 한국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고도요 개인이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집을 많이 보유한 나라는 없어요. 무려 전국의 아파트 중에서요 44%가 투자로 갖고 있고요. 아니 근데 뭐 집을 사가지고 전세 놓고 딴 데 사는 것이 다 투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살기에는 아직 자산이 형성이 안 돼서 그러니까 자산 형성이 덜 돼가지고 전세를 끼고 사서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면 그러니까 돈 그게 벌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많은데 그걸 예를 들어서 시장을 교란할 정도로 전세 끼고 10채씩 사는 거 문제죠. 근데 내가 자금력이 됩니다. 압구정에 전세 끼고 하나 사는 걸 제가 투자 문제라고 수요라고 말씀드린 해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현상을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상. 변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요 정도로 여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그 영끌족입니다. 사실 그 집값 급등기에 빚이란 빚은 다 내가지고 겨우 샀는데 금리 오르고 이게 버티다가 안 돼가지고 두 손 드는 이런 영끌족들이 나오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갭 투자 논의하지만 한쪽에서는 영끌족의 비명이 들린다. 그래서 줄줄이 백기를 든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투자 원칙이 틀렸기 때문에요. 저는 영끌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도 반대하고요. 과거에도 반대했는데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2021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집값이 한참 올랐을 때 사실은 영끌하신 분들도 아마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기다렸는데 집값 잡아줄 줄 알았는데 2017년부터 계속 올라갔거든요. 예. 지금 아니면 영원히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자기 자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한쪽 배우자는 이제 각자 자금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있는데 한쪽은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쪽은 혼인신고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합니다. 야. 전세 대출을 받습니다. 아. 그리고 신용대출을 또 받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또 빌립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영혼까지 탈탈 끌어. 1억, 2억 있는 분이 10억, 12억 아파트를 구입하게 됩니다.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어떤 경우라도 변동성은 있거든요. 집값이 영원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때 분위기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이거 너무 위험하다. 원칙이 어긋난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신념. 절대 집값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는데 그 구간이 자 10억 아파트를 샀는데 8억으로 떨어져요. 내 투자 원금이 다 사라집니다. 정신이 굉장히 흔들리겠죠. 한마디로 멘탈이 흔들린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출이자 2배가 늘어납니다. 이런 분들이 못 견디고 금매로 던지거나 결국에는 대출이자를 못 갚으니까 이제 경매, 임의경매라고 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버티고 버티다 못 버티고 이제 되는데 이거는 투자 원칙이 어긋났고요. 아무리 설사 강남 집값이 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올라간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경우라도 이거는 원칙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원칙에 맞지 않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영끌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집을 샀는데 그게 마치 신용 투자했다가 주가 빠져서 깡통 기자 되듯이 딱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최근에 제 지인이 이런 경우를 봤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고정금리 받았던 게 변동금리로 바뀌면서 금리가 5%대로 뛰어가지고 그럴 수 이자가 몇백만 원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담보대출이 약 50조 원 변동금리로 바뀌는 게 이것도 시한폭탄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뭐 저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지방 어떻게 보면 이게 퇴로가 막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광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원한 거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빚을 그렇게 많이 내고 가계대출을 잃고 심지어 정부가 대출해줘요. 그러니까 대출은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출 받아서 가격이 엄청 비쌌을 때 산 거예요. 그래서 대출 받아서 가격이 내려가고 쌀 때 샀으면 잘했다고 박수 아니 근데 쳐야죠. 그때 분위기는 그랬잖아요. 집값이 한없이 올라갈 것 같고 이러다가 내 평생 집을 못 가질 것 같다는 젊은 세대 그런 우려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해주고 사실 이런 것들을 근데 전문가 두 분이 너무 의견이 엇갈리시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될지 약간 헷갈리는데. 2021년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잖아요. 영끌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저스트 두잇이라고 했잖아요. 서울의 저스트 두잇의 기본 전제 조건은 자기 자본이 있고 대출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LTV, DSR이 예. 적용이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언제든지 금리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올해라도 미국이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내가 계획했던 금리보다 2배가 올라가도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 용기를 내서 하시는 거지 필요하고 자금이 되고 리스크 관리 되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억, 2억이 있는데 풀 대출을 받고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10억 아파트를 산다. 이거는 원칙 자체도 자기 자본 비율이 20%는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김만수 선생님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뭐냐면 저스트 두잇에서 저스트를 빼주세요. 뺄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좋습니다. 아무튼 두 분이 아주 그냥 화기애애하면서 살벌하게 화기살벌하게 토론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이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난 것이냐, 여전히 똘똘한 한태 전략은 유효한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뭐 가계부채 2,000조 뭐 육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장률은 1%대, 뭐 1%까지 해외 기관 전망까지 나왔는데 일종의 폭탄 돌리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건 먼저 이광수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조건식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측한 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부동산을 내 집 마련해서 자산을 일구실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이 상태에서 계속 오르기만 하면 사실 부동산으로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변화가 오면 사실 좋은
예를 들어서 내진 발전 기회도 되고 투자 기회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건식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동산은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면요.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사실은 자산이에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떨어지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강조해서 드리냐면 무주택자분들이 언제 집을 가장 많이 사냐면 오를 때만 삽니다. 떨어지면 안 사요. 그러니까 전 반대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게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요. 누군가 쉽지 하고 않습니다. 있단 말이죠. 누가 합니까? 아니 가격 하락할 때 서울에서 1,000명이 집을 사요. 한 달에. 누군가 샀잖아요. 아니, 그쵸? 누군가는 이제- 사는데 그게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적잖아요. 아니 그런 노력을 우리 해야죠. 심리적으로 막상 집값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떨어질 때 사는 거는 좋은 방법은 맞는데 현실은 내 전 재산에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집값이 떨어질 때 사는 거 떨어질 때 사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 어려운 걸 왜 하라고 합니까? 아니 저는 그 어려운 일을 누군가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전 더 무책임한 게 뭐냐면 아무 때나 사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가 아니지 실수요자들이 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아무 때나 사라는 거예요? 실수요자는 사서 설사 하반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도 결국에는 회복을 한다는 아니 거죠. 실수요자들은 대출 그래서 제가 지방은 웨이트, 김원 소장님 서울은 두이시라고 말씀 하나만. 네. 김원 소장님 실수요자가 지금 LTV 70% 대출 받아서 지금 샀습니다. 그럼 집값 떨어지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집값 떨어지는 걸 그럼 왜 반대로 예. 기다렸어요. 집값 올라가는 거는 괜찮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전망하잖아요. 하락했기 때문에 그때 사자고요. 그 전망이 틀릴 이게- 수도 이게-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전망을 안 할 수는 그러니까 없지 실수요자 않습니까? 입장에서 이게 사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집값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은 게 사실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고 항상 그런 심리가 심리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 심리를 사람이 왜 발전합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극복을 해야 약육강식의 되는 사회로 거예요. 가는 거죠. 그냥 계속 우리가 학습하고 이런 우리가 얘기도 하는 게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생기고 100% 타이밍을 못 잡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니 저는 하실 수 있다. 대표님, 여러분 용기를 갖자. 대표님 전략은 다주택자들한테는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두 채,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떨어지면 여유 자금이 있으면 사도 됩니다. 아니요. 저는 무주택자들이 무주택자분들도 떨어질 때 하실 수 사기 힘들어요. 있다. 하실 수 있다. 용기를 가지시라. 예, 용기를 갖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좀 뼈 아픈 것은 뭐 앞으로 전망도 전망이지만은 사실 그 지난 19일 뭐 미봉책 발표하긴 했지만 뭐가 지금 가장 필요한 대책인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정부가 뭔가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게 가장 필요한 대책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너무 많은 대책은 시장을 왜곡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대책은 저는 전세 대책이라고 봐요. 진짜 필요한 대책은. 왜냐하면 지금 또 전세 사기가 생기고 있고요. 이번에 인천 미추홀구 사기 사건을 판결을 보면서 저는 분노한 게 그 주범은 15년형이 나왔고요. 공범 30명 중에 15명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내분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의 공범 30명 중에 15명이 무죄다. 이 전세 사기 문제는요. 우리 청년들의 꿈을 뺏어가 버리고요. 우리 미래 세대를 주저앉히게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전세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하고요.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 강화하고 또 에스크로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게 1순위라고 보고요. 지방 미분양은 솔직히 답이 잘 없잖아요.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자신은 없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세 1순위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책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집값이 올라갈 때는 집값 막 무분별하게 보유세, 거래세 모두 다 규제해서 출구까지 막아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고요. 집값이 내리니까 또 풀어버리잖아요. 다 풀어가지고 원희룡 장관이 지금은 장관은 아닙니다만 2022년 아마 여름에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6개월 후에 집값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풀어버립니다. 저는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정책은 유지를 하고 아닌 정책은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개입하는 거는 저는 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워낙 이제 그 개입이 많아지면은 이 등락이 폭이 커져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광수 대표님은 가장 필요한 대책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유한 소장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두 분이 공감하신 거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친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시장의 진폭을 줄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개입을 과연 어느 정도 할 거냐.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오르면 과하게 개입한다거나 하락하면 과하게 뭐 또 개입해서 이런 과정을 계속 그러니까 지양하다 보면 예. 사실은 진폭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거 취약층이나 아니면 서민층에 의한 주거 복지를 이루어야죠. 그게 정부가 할 일이거든요. 아까처럼 미분양 아파트를 3,000채 세주는 거하고 전세 사기 했을 때 그 대책 만드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설사들이 어려우면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편적으로 전세 사기 분들이 집합하기도 어려운 거고 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사실은 정부가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주거 취약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들한테 주거 복지를 이룰 건지 이게 사실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역할만 충실히 하면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은 알아서 잘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오히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다. 근데 집값이 하락하면 막 대출 막 풀어주고 또 집값이 오른다면 또 규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거든요. 자,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나 싶을 정도로 아주 흥미로운 토론인데 지난주 부자 수업에서는 출연자분들께 한 100억 자산가라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권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한 분은 주식을 권하고 한 분은 금을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두 분께 이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히 단답형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10억이 있어요. 이걸 갖고 투자를 한다. 투자가 아니라 집을 산다. 뭐 어디 살 집을 산다 그러면 어디를 권하시겠습니까? 무주택입니까? 무주택이요. 무주택이라면 전에 말씀하셨듯이 10억이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상 돈에 맞춰야 되거든요. 돈이 부족한데 강남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곳, 가급적이면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저는 내 집 마련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남는 돈이 있다면 저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뭐 주식이라든지 미국 채권이라든지 뭐 골드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광수 대표님. 너무 좋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무주택자인데 10억 원을 들고 있으면 왜냐하면 집값이 하락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할 때 내 집 마련 잘 하시면 부동산 자산이 엄청나게 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돈 번 거예요. 사실은. 한국에서 부동산을 본 건 예를 들면 집값이 막 하락할 때 2010년, 12년, 13년에 집을 그냥 샀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내 집 사세요. 해서 대출 받아서 그냥 우연히 샀는데 그 집이 2배가 된 거거든요. 그런 시점이 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볼 때 왓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왓을 얘기하신 거죠. 어디? 근데 저는 when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 언제? 쉽게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 오늘 아주 그냥 한 시간이 그냥 훌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분 다음에 한번 다시 모셔가지고 한 번 더 싸움 붙여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똘똘한 집 한 채.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워런 버핏이 떠오릅니다. 평생 주식을 해왔지만 그를 부자로 만든 것은 딱 10종목에 불과했다죠. 꼭 사야 할 자산을 선택하고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주거 안정과 직주 근접 집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 가치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똘똘한 한 채를 더 좋게 값지게 불려나가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부동산 투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경제연쟁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